아까 이제 우리가 다수자 채권관계 가운데 원래 이게 1대1로 할 거 아니에요. 계약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양주체가 있는 겁니다. 양쪽 주체가 있고,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각자의 당사자가 있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한쪽이 이렇게 여러 명일 수 있다는 말이죠, 한쪽이. 이럴 때 이제 다수자 채권 관계라고 한다, 이런 것을. 그래서 별도로 이제 약정 안 했을 때는 분할 채권 관계 원칙이 있고, 성질상 불가분일 때가 있다. 불가분 채권,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불가분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성질상 불가분 채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야 불가분 채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 특약을 하면 연대 채무고, 연대 채무는 연대 채무자 간에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정 관계 되는 것이 주채무자와 보령 채무자 관계입니다. 주정 관계 있는 것이. 그래서 연대 채무 조항까지 조문 관계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내용이 여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428조부터 427조까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증이 428조부터 448조까지가 되고, 각 조문들은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들은 다들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 이런 데서 많이, 거의 대부분이, 이건 2차 단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부진적 연대 채무. 따스로 하면은, 연대채무 기초에서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목차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증 같은 경우는 계속적 보증, 이런 데가 이제 판례가 많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수인의 보증, 공동보증. 그 다음에 또 특별법이 있다. 신원보증, 이런 쪽 법률관계, 이런 식으로 검토가 다 되어야 하고, 이런 게 이제 소송으로 이제 문제된다. 이게 연대채무자다. 그리고 채권자다. 채권자가 이 세 사람을 같이 소송에 불러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다? 이게 공동소송이 되는 거예요. 공동소송.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과 그 다음에 필요공동소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공동소송하고 필요공동소송은 어때요? 판결이 법률상 합일 확정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은 어떻다? 그럴 필요 없는 거다, 이거죠. 연대채무 그러면 어디에 관계 있을 것 같아요? 통공이에요? 필공이에요? 필공처럼 보이죠? 통공이에요, 통공. 그래서 연대채무 약간 정의를 말씀드렸었는데, 연대채무 모양새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조건부, 하나는 기한부, 하나는 이자부,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공이 통공. 다만 이제 권리들의 발생 원인이 공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권리들의 발생 원인이 공통한. 그래서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통공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동소송이 독립의 원칙. 별개다 얘기지. 근데 같이 할 뿐이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같이 할 뿐이다. 다만 이제 그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든지 주장 공통의 원칙 같은 것을 인정하자. 이론상 논의된단 말이죠. 왜? 소송 경제를 위해서. 또 분쟁의 일회적 해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증거 공통, 주장 공통,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아까 연대채무 이야기하면서 연대채무 부상권이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424조부터 27조까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외울 게 많냐, 사실은. 구조 체계를 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25조 1항 2항, 부상권의 성립요건, 그 다음에 부상권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다. 성립요건 갖춰야지 부상할 수가 있는 거죠. 성립요건이 바로 뭐냐? 변제기타, 출제로 공동 면책시킨다. 공동 면책. 그 다음에 부당 부분 초과의
초과적인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 다음에 초과하는 출제가 이루어지냐, 그래서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 연대체험에서는 통설이고, 그 다음에 뭐 과실의 공불이라든지 또 공보의 다른 공동 보증인에 대한 부상권 이런 데는 법전에서 이미 초과 출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초과 출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부상권 범위에서 이제 이게 이제 425조항에서 출제액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면필기 매수단 이외 이자 달라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필요비 비용 달라고 수 있다. 일단 손해까지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부상 범위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보따리 3개를 준용하는 것이 441조 2항이고 448조 2항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과실의 공동 불법행, 과실의 공불자가 다른 공불자에게 받는 부상권. 이게 무슨 연대채무죠? 부연대채무. 이때도 연대채무 준용해요. 유추 내지 준용이다. 이거 뭐냐? 이것은 수탁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부상권의 범위가 보따리 3개다. 그 다음에 또 공동 보증인의 타 공동 보증인의 부상권 범위. 공동 보증인은 그러나 채권자한테 분배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분배력이 없는 공동 보증인의 공동 보증인의 부상권의 범위가 바로 연대채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850페이지. 자. 이건 접할 연습은 다 그때부터 해당 부분 해놓으세요. 이 채권법 접할 연습은 8시간 보강하고 있습니다. 8시간용으로 하루 정도 해서 그 전까지 좀 해둬라. 그러면 채권법을 완전히 복습하는 그런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5월달 일요일날 정도 만들어 봐야겠어요. 다음 주도 역시 보강이고. 자, 이제 다음 주 보강은 채권법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거의 끝나갈 쯤이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법인하고 조합 있죠.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쪽에 부합 이런 데에서 한 모양수를 하면은 미처물권 다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850페이지에서 관련 문제. 물권변동 시기. 자, 특정 채권 물권변동 시기. 이것은 이제 물권법 186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4가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물권 인도까지 갖춰야 돼. 4가지 갖춰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대위권에 있어서 특정물 채권 보존에 채권 대위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된다라는 거, 전용된다. 이때 그러면은 채권 보존에 필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말한다 이거죠. 그 권리 행사 안 하면은. 그러나 그것은 금전 채권의 경우에만 무자력을 요하고, 특정 채권 같은 경우는 피보존 채권하고 피대위 권리가 밀접 불가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상 보존 기능하고는 무관한 기능이다 이 말이죠. 채권 대위권의 기능은 2가지 있다. 책임상 보존 기능하고 또 그 다음에 특정 채권 보존 기능 이 2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채권 취소권, 특정 채권 보존이나 채권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일매수인의 등기채권, 인도채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407조 때문이다. 채권 취소권 행사의 효과로 일탈재산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자 것도 아니고 총채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 내지 특정물 채권자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채권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돌려놨다 하더라도 지가 그것을 인도해달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대위권, 채권 취소권 제도가 유효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피보존 채권에서 빼자라는 게 판례다 이겁니다. 다들 어떤 이야기 2, 3번 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일매수인 보호, 취득시 완성에 있어서의 시완성자 보호 방법 다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현상인도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 이행기 현상입니다. 이행기선을 타고 와야 되지, 이제 이행기 현상이에요.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362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하면은 완전 제공이다.
완전 이행이다. 나는 완전 이행서라고 아니다. 이거 불완전한 이행이다.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다. 다만 법적 동일성설이라고 나와있죠.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야. 즉 하자가 있는 거라면은 그것은 불완전한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제목이 이제 법적 동일성설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계약 성립 당시하고 이행 당시까지는 목적물의 그 감가상각이 예상되죠. 그 감가상각이 당연히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 날짜가 지나면 그 감가상각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면 그게 면책이라는 이런 변제 제공이라는 뜻이고 완전 제공이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자가 있는 상태라면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봐야 되죠. 따라서 뭐 그런 경우는 채무불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 이행서 입장에서 본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 그래서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580조의 그 하자담보 책임을 이제 법적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면 580조에 보면은 특정물의 하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제 나와있죠. 했을 때 그 하자가 어떤 하자냐 이것부터 생각하면은 원객신이다. 원시적 하자, 객관의 하자다. 따라서 580조는 원시적 하자만을 문제 삼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범위는 실효배상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 하자는 뭐냐? 이것은 후발적 하자에 대해서 규칙성이 있다 없다 나눠서 규칙성이 있으면 그것이 374조 영역이 됩니다. 인도 채무자의 성관 보전 위반 불완전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성이 없다라면은 뭐다? 그것이 537조 유체 적용 그래서 대금의 감액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네 번째죠.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네 번째. 일단 특정 도구만을 인정하는 견해는 목적물 최소한의 채무적 규칙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은 하지만 왜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다만 규칙 사유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계에 해상된 인도하면 되고 수선화에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거 주면 어때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여기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나가 아니고 발생하고로 해야 되겠어요. 발생하고 규칙사유 없는 경우는 이행계 형상대로 인도하면 되고 수선화에 양쪽 다 수선해서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규칙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물의 본질상 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대체 가능성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462조의 이행계 현상인도 의무다라는 거예요. 이행계 현상인도 의무. 그러면 이행계 현상인도 하면 어때요? 완전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 그 특정물의 성질상 그렇다라는 뜻이고 나중에 규칙성을 전제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 문제다 이런 의미로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나와 있다. 결론은 채무의 채무서를 취하자. 법적 동일성설적으로 가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특정물 도구말을 부정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자 이거죠. 현장 하나 돌려주세요. 예, 그리고 인도 장소.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설정 시에 금물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추심 채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넘어가서 6번 재밌죠? 자, 강론을 다 고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537조 8조죠 이게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어때요?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다 말이죠. 이때 채무자는 물건인도 채무자나 노무제공 채무자를 말하고 물건 인도 의무의 대가로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노무제공 대가로서 돈을 받고 그러죠. 그것은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로 좀 폄하되고 있다. 쌍무에서 통상 위험이라면 대가 위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결국 일방의 물건 채무가 쌍무의 채무 사이로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 가운데 규칙성이 없을 때 그 대가에 관한 불이익을 과연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다. 우리 법은 해방 효과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대가 이행을 구하지 못한다. 반을 구고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무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결국 어떤 측면이죠?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 하나가 소멸을 한 걸 전제로 하죠. 규칙성이 없으니까 소멸하겠죠. 상대방 채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바로 그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따라서 종류물 채권의 경우는 특정이 되기 전에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물이 정해져 있지 않죠. 확정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전에는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행 완료하기 전에는
조달 채무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이 뭐 몇십에 있다 하더라도 조달 채무가 있는 이상 소멸이 아니죠. 조달 채무 소멸이 아니니까 위험부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적용돼 있다. 그 다음 채권자 지체와 위험부담. 자, 특정물을 지금 집 하나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자, 채무자는 변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채권자가 수령을 안 했다. 그 이후에 이제 채권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일어났다. 그 말은 매수인이 불을 질렀다.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냐? 꼭 불법행위 문제 같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 규정이단 말이에요. 왜? 그 물건 자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팔린 물건 아니냐 이 말이죠. 팔린 물건일 때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법행위 손배 책임을 주장한 게 아니고 뭐라고? 집값을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가 채권시에 빠진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채무 사유로 쌍방의 채무 사유. 이때도 역시 채권 실행위가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쌍방의 책임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사유가 이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채무자 주의는 이렇게 두 개의 채무가 있는데 두 개의 채무가 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538조는 어때요? 이 채무는 소멸하지만 이 채무는 어떠냐?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채권자 지체 중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이 채무자의 그 채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지체 상태에 있을 때는 변제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보관 의무가 있을 겁니다. 채무자의 매도인은. 근데 그것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바뀌려면 어떻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경과실이나 무과실은 면책이 된다 이거야. 이런 이득을 채무자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어떠냐 이거냐? 매수인. 자, 채권 제중에 쌍의 책임을 사유로 이행 불능됐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쌍방의 책임을 사유 속에 무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넣어준다는 게 다수설이다. 다수설. 그런데 소설은 뭐냐면은 채무자가 무과실일 때만 538조 1항 후단에 위험부담 이전의 문제 생기고, 경과실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완전 면책시켜주는 효과에 불과하고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게 하는, 그래서 537조서를 취하는 게 소설입니다. 2대2 구조로 알아야 됩니다. 두어 번 또 나올 것인데, 저 2대2 구조 한다는 거. 지금도 채무, 이행불능 나오냐. 이행불능의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대상 청구하느냐. 대상 청구권. 대신 받은 상금이라는 뜻이다. 대신 받은 상금. 대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차를 기억을 하고 해야 되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은 대상 청구권 의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대상 청구권 인정 필요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의의와 인정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대상 청구권 인정 범위가 있어요. 인정 범위. 그래서 다수설은 뭐다? 무제한 인정설. 그 다음에 소설은 뭐다? 제한적 인정설. 특히 이제 537조에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이 부정된다는 게 소설인데, 판례는 어떻다? 다수설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할게 주체, 상대방, 주체와 상대방. 그 다음에 동일성, 인과관계,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규칙성, 논의, 규칙성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의 제한, 대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거,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그 채권자이겠죠. 채권자. 진정명 회복 소유 등은 어떻다? 이것은 물권자, 소유권자가 주체가 되고 상대방 현재 등기 명의인인데,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다. 채권자. 어떤 채권자가 되겠냐? 금전 채권자가 대상 안 되고 물건인도 채권자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무 인도 채권자, 이게 이제 특정무 채권에 쓰여져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주상대방 동일성, 주상대방 객체, 혹은 대상. 그래서 대상 채권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대상성.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쓰면서 내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무 채권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을 가져주라. 특정무 채권에 있어서의 대상 채권이 관련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주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예컨대 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인도 채권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인도 채권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을 제3자한테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등기해버렸다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채권관계가 있는 거죠. 채권관계보다 이행 불능 문제고 이행 효과로서 점유이상 해제 대상 청구 문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불을 내가지고 이게 날아갔다. 그럼 규칙성이 없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경우에 당사자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방 효과라고. 다만 해방 효과를 해소시키면서 반대법을 이행하면서 이 채무자가 갖는 불법의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이죠. 누구한테? 제3자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행사한다. 어떻게 행사하겠어요? 이 채권 네 가진 거 나한테 양도해라. 양도 청구를 한다. 돈 받은 게 있으면 돈 주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대상 청구권이다 말이죠. 대상 청구권은 주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모르게도 채권이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지원님 교재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너무 지나치게 설명하고 김용배 책은 너무 설명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다 설명되어 있죠. 다 설명되어 있고 적절하게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본인의 또 특성을 또 가미한 것이라서 인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 일반 인정설, 무장 인정설, 다수 판례고 다수 판례란 말은 결국 뭐냐? 규칙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다 인정된다. 규칙성 있는 이행불능, 규칙성 없는 이행불능 다 인정. 이런 문제고 자인정설은 뭐냐? 주로 증여, 쌍무계약에 있어의 문제가 아니라 증여,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어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증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증여. 원래 대상 청구권 이론이 무상계약에서 발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대상 청구권이 무상계약에서부터 발생했다. 이런 것을 서술 의의에다가 좀 몇 말씀 써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호감을 가져다 줄 거야.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건물 하나를 주고받기로 했는데 공짜로 받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이 채무자, 증여자 취사에 없이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이 증여자가 그 채무를 면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걸 달라 하는 것이 어차피 이건 주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하자나무 책 죽여주죠. 지금 374, 462, 580 이렇게 가는 구조 옆에다 써놓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여력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가면은 분명히 내가 무책임하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되게끔 써놨을 겁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공부하시고 천연과실의 귀속 이것도 원칙 예외 이렇게 나와야지 그 교과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특정물의 그 증여 원칙은 원칙은 쌍무가 아니라 그 편무입니다. 예? 계약 자체는 그 원칙은 법에서 보는 것은 편무계약이라고. 쌍무계약은 하나의 특질로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쌍무계약의 특질,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천연과실 귀속 이런 것들. 그래서 이행기까지 생긴 과실은 채무자가 수취할 수 있는가? 이행까지 생긴 과실. 그렇죠. 수취할 수 있겠죠. 어떤 개 한 마리를 주기로 했는데 개가 임신했다 했을 때 이행기 전까지 그 개 새끼는 채무자 것입니다. 다만 이행기 이후라면은 인도 전의 것도 역시 이것은 채권자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채권자는 전보다 수증자가 되겠죠. 왜? 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 뭐 줄 게 없어요. 대금을 줄 게 없다. 그러나 예외가 매매입니다. 예외가 매매라고요. 587조 그 유명한 587조 이행기 이후 실제 인도할 때까지의 과실도 매도인인 채무자가 가질 수가 있다. 왜? 매수인이 제때에 이행을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 안 했다면 무슨 원리? 공평의 원리다. 관련 판례에서
그래서 이게 9번 이런 걸 볼 때도 원칙이 증여고 예외가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증여란 것은 뭐 증여 계약에서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론상 그 이행기가의 과실은 증여자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587조에 보니까 이제 예외적인 조항으로 이행기 이후 실제 인도 시까지의 과실을 누가 치러간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했다면 매도인이 갖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그 판례 그 목적물이 매수인이 인도 안 됐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가 이루기 전의 기간 동안에 목적물의 관리비나 그다음 매매 등급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적물에 대한 과실을 취득하니까 그렇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인도 뭐 하면은 그 목적물의 인도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동차에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종류 채권 넘어갑니다. 이쪽은 이제 변제의 제공 뭐 이런 데하고 또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설 종채권의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 인도를 목적한 채권. 종류물인가 특정물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거래 반응상 객관적으로 부대채물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특정물로 또 종류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골토품 같은 게 이제 열점이 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부대채물이죠. 그렇죠? 그러나 열점 그 자체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예컨대 고려자기가 1000점이 있는데 그 이상이 있을지 모르고 그 중에서 10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당사자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종류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도자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단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확정이 바로 뭐다? 확정, 결정, 특정 같은 말. 지원님 책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제3자의 결정이라는 말 너무 어렵다 말 자체가. 통상적인 어떤 법전 용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또 그런 것을 보면은 또 그렇게 보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지. 실력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선택채권. 선택채권은 이제 종채권과 다른 점은 이제 개성입니다. 개성. 물건의 개성이죠. 선택채권은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종류물은 개성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열대, 그런 거, 개성이 없어요. 한정 종채권. 한정이란 말은 무엇을 한정하냐면은 어떤 위치, 이런 걸로 한정합니다. 장소, 이런 걸로 한정한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오토바이 50대 중 20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집이라는 걸로, 이 창고라는 걸로 또 한정을 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종류물이 있고, 특징, 한정 종채권은 종채권 일종이다. 중요합니다. 특정물 채권 아니고 종채권 일종 치고 그거 아셔야 되고,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정 종채권 목적물 개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특정물과 다르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이 부분은 종전에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지금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무권 대리와 상속이라는 그람이 도총식의 내용이 있죠. 무권 대리와 상속. 그래서 우리 책에 판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례 2번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타인이 무권리자를 상속하는 게 있죠. 타인의 무권리자 상속. 그런 쪽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경락인을 해가지고 경락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 딸이 매수인이 되고, 왜 딸이 매수인이 되냐? 이게 이제 결국은 내세워진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등기도 딸 명의로 했다면 조기가 명의신탁되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의 구조고 한 사람이 몰랐다 하면은 딸이 소유자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딸 재산을 남한테 자기 이름으로 팔았다.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딸이 아버지를 상속할 텐데 뭘 상속하고 뭘 상속 안 하냐 이거죠. 딸의 권리취득 이전 의무를 상속하지는 않는다. 왜? 자기 거니까 자기는 이행을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거고, 다만 그 담보 책임을 상속한다 이거죠. 보유수의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적 약정은 특정한 주권에 대한 담보 약정이 아니라 기명 주식에 대한 담보 약정이다. 다만 그 담보 약정의 이행으로서 약정 기명주식에 부착한 주권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식의 특성을 또 이야기했어요. 동가성, 일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고 소각, 주식의 소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또 변환한다, 주식 사채로 바꾼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합, 두 개를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개 하나로 합친다 이런 식으로 주식의 변환성이 있고, 담보약정은 주권의 이행 제공 전에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있다 하더라도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에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 되고, 인도할 주권의 특정을 누가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 뭐 5천주 이런 것은 이제 질권 설정하기로 하고 주식 질권 설정하기로 하고 돈벌어 쓴다 은행한테 했을 때 어느 삼성전자 주식이냐 했을 때 그것은 제한 종류 채권이란 말이에요. 제한 종류 채권. 그러면 특정을 해야 할 텐데 특정은 누가 한다?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제한 종류 채권이라는 거. 갑이 을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해서 처분 관한 없이 은행과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질권입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원래는 타인 권리 처분행위는 무권리 처분행위니까 유효가 아니죠. 저 처분행위 속에는 어때요? 채권행위가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569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갑은 딸 명의 주식에 관해서 취득해서 이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569. 그런데 이 무권리자가 갑이 죽었다. 그래서 이 딸이 을이 상속을 했다. 을 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자유가 있고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을 등은 그렇죠.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한 거다.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을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3번은 어떻다? 이것은 신의 측에 이것을 그 주식 질권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은 신의 측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대주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금융 지원을 호소하는 실정이어서 회사의 경영주인 갑과 가족관계인들 등 역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 제공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금융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회사가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나아가 을 등은 자신들의 주식이 담보 제공된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죽은 이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 은행으로 하여금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게 했던 사정. 이제 와서 이렇게 신뢰를 방하여 자기 명의 주식은 물론 그 상속받은 그 감명 주식까지도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실시가 어긋난다. 아주 여러분 딱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만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적의 품질과 조달 채무의 내용.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자, 품질 결정의 표준입니다. 품질, 그 종류물의 품질, 성질, 품질. 그 품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뭐 대구사과 열상자, 그 다음에 나주배 열상자, 이렇게 안성포도 뭐 열상자, 다 이게 다 뭐예요? 종류 수량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현대자동차 무슨 뭐 차종을 모르겠네, 차량 타니까. 그래서 SM5가 어디서 나온 차예요? 네? 삼성.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현 주소가 이렇다 이거예요. 진짜로 차이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SM5 이제 뭐 10대 이러면 이것도 종류물이 됩니다. 근데 중고차도 있고 뭐 그 중고품도 있고 그러죠. 쌀 같은 거 2000쌀, 강릉 2000쌀 10가마, 강원도 감자
50kg. 50kg. 뭐 요즘 평양 소주 뭐 100병 이런 식. 다 이게 종류물 아닙니까? 그게. 이게 종류물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쌀보리 이런 거나 감자나 이런 거 중동품도 있고 또 차도 중고차도 있고 그런데 품질이 있다 얘기예요. 근데 품질이 뭐 상등품으로 하자, 중등품으로 하자 이렇게 약정하면 약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 채권이 발생하는 그 근거로서 소비대처가 있죠.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성질은 어때요? 결국 598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동, 종, 동질, 동량으로 규정까지 두고 있죠. 쌀벌이를 구웠는데 나중에 덜어줄 때도 역시 뭐라고? 특별한 약식 역시 법률 성질에 따라서 동종이지. 그렇죠? 동종, 동질, 동량, 동질이죠. 동질.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이나 법률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중동품질을 한다. 이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좋겠다. 근데 품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거 그건 아닌데 이제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안 된다. 또 하자다 뭐 뭐냐 이러면 어때요? 움찔하죠. 하자가 뭐냐? 하자 개념이 바로 품질에 미달한 거다 말이야. 품질. 근데 이제 그것이 객관적인 성질에 그 미달한다 하면 어때요? 무슨 하자? 객관의 하자, 설, 원객신. 그리고 계약에서 정한 품질의 미달이다. 미달 사태, 미달이 하자예요. 미달이란 말이 하자로 나와야 된다고요. 개념 쓸 때. 미달, 품질 미달한다, 하자. 품질 미달, 하자. 그 다음에 잠수는 품질, 법률 성질, 거래, 자사 의사, 거래 완성, 유상 계약, 민법 규정. 자, 됐고. 준호 품질을 해야 된다. 이거 조문 나누시면 되겠고. 상등품의 이행. 이게 이제 이은영 교수님, 이런 책에 또 나오죠. 상등품의 급부가, 자, 체불행이 되는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고품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상등품을 주더라. 상등품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갖고 안 팔려요. 하기 때문에 매입수인은 그것을 되팔 생각입니다. 중고차가 잘 나가니까 중고차에서 판매하는데 상등품을 줬다. 상등품은 돈 없이 못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약의 내용에 반할 수가 있겠죠? 채무 내용에 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채무행위 될 수 있다. 6번 품질의 미달한 물건의 인도. 미달. 하자. 이랬을 때는 미달한 물건 인도를 했을 때는 특정이 안 된다. 특정이 안 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종류물을 이제 인도를 미치는데 이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인도는 채무의 이행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도된 물건이 하등 품질의 것이라면 채무의 조치는 변시행이 아니고 채권의 급수령을 거절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81조상에 하자다 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의식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81조에서는 어떻다 종류물로 약정했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다 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특정이 된 거냐? 만약에 그 변제 채무 내용 조치는 이행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느 소리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설 김형배 이런 쪽에서 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고 그 문제 의식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좀 이런 거 보면은 법정 책임설을 좀 전제하는 362조의 어떤 성격을 전제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2번 조달 채무와 채무의 책임 조달 채무. 바로 밑에 이제 그 조달 채무로 하는 것은 특정 인도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관 주임에 또 대응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학문상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야기죠. 별 뜻없는 이야기죠. 특정 인도 채무에 있어서는 어떻다? 상관 주임이죠. 종류 채무에 있어서는 어때요? 조달 채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자 이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위치. 조달 채무란 말도 뭐 과기직 책에는 그런 별로 없고 그 다음 조달임에 대해요. 여기까지 동류물이 아니라 종류물입니다. 종류물을 조달하지 못하면 불가능에 의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달 채무가 존재하는 한 대가 의무자는 발생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달 의무가 있으니까 조달 채무가 소멸해야 된다고. 채무가 소멸해야지 소멸상의 결정 관계가 문제되는데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는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채무가 소멸해야지 상대방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논의하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정 종류 채무에서 채무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쌀 5가마, 쌀은 다른 집에도 있지만 어때? 조달 채무 범위가 조달의 범위가 좀 줄어들죠. 그 집에 있는 것만 조달하면 돼요. 근데 그 한정 범위 내, 그 집에 있는 그 쌀뿌리가 다 멸실했다. 이랬을 때는 무슨 문제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불능의 문제 생기죠. 근데 그것이 규칙성이 없는 사유로 이루어졌다 하면 어때요? 그것은 불능에 있어서 채무자 규칙성이 없으니까 이 코로 손해배상 쪽으로 안 가죠. 뭘로 가요? 채무 소멸이죠. 이때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라면은 대가 위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특정인도 채무자 동일한 성질에 책임진다. 뭔 말일까? 이것은 멸실에 있어서 규칙성이 있으면 어때요? 손해배상이고 이행불능적이고 규칙성이 없으면 어떻다? 위험부담이고 이러니까 한 줄만 쓰려고 이렇게 특정인도 채무자와 동일한 성질에 책임진다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왜? 앞부분에서 특정물 채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존의 위반의 효과로서 파사구에서 채무자 과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나눠서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이행불능 문제고 없을 때는 위험부담 문제고 이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854 3번에서 종식의 특정 전항의 경우란 말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식 특정 2차 주관식 쟁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무거운 주제 또 그리고 돈이 값나가는 그런 내용물 그런 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렇게 값어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채권법의 어떤 주요 내용을 익힐 수 있는 문제라서 아주 중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종식의 특정 해가지고 그럼 조문부터 들어가서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그 말은 종류 채권의 경우에 채무자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그 다음에 채권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하는 것을 지정한 때에는 이게 바로 이제 특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문장이 기니까 엉터리를 외우면 못 외우고 완료하거나 지정한 때 이렇게 한다. 완료시 지정시 하면서 뭘 완료하지 뭘 지정하지 그렇게 외운다. 눈 감고 한번 해보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란 말은 완료시 지정시부터 특정 시점이죠. 완료시 지정시부터 그물건이란 말은 특정된 그물건,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녀, 그 선생, 그 선생님, 등등 그란 말 아니야 이게. 특정이다 특정. 그물건은 채권을 목적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특정물 채권, 그러니까 특정물 채권화 된다는 뜻이다. 이게 통설이다 말이죠. 특정물 채권화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예요? 확정이 됐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률관에 따라 이제 법전을 적용할 수 있죠. 조문을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규칙성 있는 사유로 멸실을 손댔다 하면 뭐라고? 채무불이행 문제고, 그래서 없는 사유라 멸실됐다 하면 어떻다? 훼손됐다 하면 위험부담 문제로 간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어떻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채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건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멸실 손댔다. 근데 그 규칙성이 없다. 그러면은 위험부담 문제 간다 했죠. 위험부담 이코르 어떻다? 해방 효과. 법률관계 해소죠. 당연 해소죠.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변경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석한다. 일방적인 형성권으로서 변경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점이 이제 좀 애매한 것인데 수업에서 그렇게 배우면 되겠다.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느나 신뢰에 반하지 않느나 이런 수식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물건으로 사과 10개를 주기로 했는데 사과 10개를 딱 수정해놨어요. 완료해놨어. 근데 어떻게 날아갔네. 쥐도서도 모르게 날아갔다. 채무자 잘못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채무 소멸하죠. 그 채무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되냐.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서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그렇지만은 그 아줌마가 다시 다른 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채권자 받겠다 하면은 그것은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해방되고 끝날 이야기인데 그 말은 어떻다? 채무자 변경 권한 논의는 뭐에 관계에 있다? 해방 효과의 해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해방 효과 해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울 때 알아야 할 것은 위험부담 해방 효과 해소. 해방 해소하면 두 가지. 위험부담하고 채무자의 변경권. 정리죠, 정리. 해방 효과 해소하면 뭐라고요? 쌍무계에 있어 위험부담 문제. 두 번째는 종류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경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정책을 완벽하게 하자 이거야. 정책을 완벽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것과 완료시 정식은 변제 제공 등등 해서 다 알고 있다. 마지막에 특정 효과, 특정 채권화, 이것도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할 수 있다. 다음에 테마가 뭐냐? 채무제 변경권이라는 큰 테마가 있다. 큰 테마가 있다. 채무 잘 안 나오는 테마가 있다. 이거네. 그것이 바로 해마 효과의 해소다. 그걸 생각하면 채무제 변경 권한을 그릴 수가 있다 이야기야. 이게 이런 이야기지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특정의 효과는 뭐냐? 특정 효과는 특정을 시켜주는 효과죠. 특정 시켜줘가지고 이제 그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으로 가게 하는 효과죠. 가게 하는 효과지.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물권면 되는 겁니까? 물권면도 그런 게 아니죠. 회동은 뭐 특정물에서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 개념도 배웠잖아요. 인도 개념은 사회관념상 지배권의 이전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시는 그럼 특정의 표준인데 그럼 뭔 뜻인가? 이게 이제 해석론상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술 그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정의 기준 채무자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이것을 통설 입장은 변제 제공이라고 한다. 변제 제공.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런 거죠. 보세요. 이게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고찰한 게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터준 겁니다. 이게 6시간 정도 좀 전체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 이게 나오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나중에 모든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채권법 이해를 잘하길 바랍니다. 매도 매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대상물이 뭐냐면은 이제 화이트 맥주 백병 자체 쓰기에서 이것을 어디다 갖다 주기로 한다. 채권의 주소지에 배달해 주기로 했다. 배달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 그러면 변제 장소가 어디예요? 채권 주소지니까 지참 채무죠. 이 매매는 종류물 매매죠. 종류 채권이죠. 수정물이 아니죠. 이것은 이런 약정 하지 않더라도 467조 2항에 의하면은 어디다고? 채권 주소지 똑같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을 집에 가져다 주죠. 그 행위를 뭐라 해요? 변제의 제공에 필요한 행위를 다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참 채무 같은 경우는 채권자 주소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을은 어떻다? 뭐 할 게 없어요? 와서 받아야죠. 막 밤낮 택배 오면 막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 있다 보면은 택배입니다. 안 받으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그 물건 가지고 가다가 그게 문제 생기면은 나한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채권 지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경비실에. 뭐 들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써달라고 해. 받았다. 영수 써달라고. 손으로 쓰는 거, 자기들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종이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름 맞춰 써달라 해서.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안 받았어요. 경비실 맡기면 될 건데 다시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갑이. 즉 수령 지체다 이거예요. 그래 다시 가지고 이제 간다. 차 타고 가지고 간다. 집에. 그래도 어때요? 이 목적물이 이제 일단은 이행의 편한 행위 완료 시 현실 제공을 했다 이야기죠. 현실 제공. 그래서 뭐 됐어요? 특정됐죠. 특정. 그렇죠. 지금 변제 제공에 의해서 지체 효과도 생길 수 있고 특정도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야기해 주죠. 수령 지체가 그럼 되냐 안 되냐. 수령 지체 본질론이라고요. 이에 대해서 채권자의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견해는 이게 채권 지체가 뭐의 효과다? 변제 효과고 이건 뭐라 한다? 법정 책임을 한다.
그 다음에 지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 수령 의무를 인정하고 수령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자 책임이다. 그리고 현실 제공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실 제공 개념. 채무자는 할 것 지가 다 하는데 채권자는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채권자 할 것은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을 현실 제공이란다. 손을 뻗어서 받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내 손이 여기 있으면 어때? 채무자 여기까지 와야 되죠. 저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와야죠. 구두 제공이라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다. 언제? 채권자가 수령 거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채권자 미리 이행 거절한, 미리 수령 거절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선행적 협력 행위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채무자로서는 현실 제공할 필요 없고 변제 준비의 완료 통지 수령 최고. 변제 준비의 완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수령 최고. 이게 460조 단서가 되고 460조 본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변제 제공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 십자가를 그리고 375조 2항상의 종채권의 특정 표준이 된다. 종채권 특정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리고 461조 변제 효과로서 뭐라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가 면해진다? 그렇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채불 책임을 면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뭘 말한다? 이행, 지체, 불안, 이행부 다 합쳐서 이행, 지체 책임만 면합니다. 채무자, 성실한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변제돼가지고 급부가 실현돼야지 채권 소멸이고 그래서 법률 문제가 끝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신의책 기초에서 공평하게 법률 관계를 이제 해결하자. 이게 바로 461조다.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한단 말이죠.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나오죠.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체 책임 면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령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채권자다. 채권자. 지체 성립. 채권 재성립에 있어서는 그 요건으로서 이 본질론이 있죠. 그 다음에 효과로서. 본질론. 이게 바로 법정 책임이다. 이것은 뭐의 효과다? 변제 제공의 효과다. 그 다음에 또, 채무의 책임서는 뭐라고? 수령 의무 위반의 효과다. 신의 측에 의해서 채권자한테도 수령 의무 협력 의무라는 개념을 인정하자.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이런 게 채무의 책임설. 그러면 요건에 있어서 법정 책임서 입장에서는 귀책성 필요하지 않죠. 위법성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의 책임설은 채무 불이행의 흉내를 다 낸다. 요건 효과에서 귀책성과 위법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채무의 성립이 까다롭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 효과. 자, 법정 책임서는 법전에 나와 있는 것만 협법하지 않는다. 제일 대표적인 게 401조, 403조까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 여기 딱 되죠. 채권자는 538조 1항 후다. 그런데 채무 책임서는 어때? 플러스 알파 베타다. 뭐가 되겠어요? 현실 효과로서 플러스 알파 베타다. 플러스 알파 베타. 손배 책임과 그 다음에 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뭘 원인으로 해서? 채권자 지체를 원인으로 해서. 그다음 마지막 이 빈 공간은 엄청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쪽으로 해야겠네. 저쪽. 이거 536조 관련된 거다.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 자 상대방이 동시항명권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이 동시항명을 가지고 있다. 동시항명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다? 동시항명 요건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어떤 청구를 해왔어요? 단순 청구를 해왔다. 이행이나 이행청 없는 단순 청구를 해왔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항을 가지고 청구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 채무 지체를 저지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행이나 이행 제공해야죠. 이게 바로 변제 제공이다. 변제 제공해가지고 뭘 봉쇄한다? 동항을 봉쇄한다. 봉쇄. 동항을 봉쇄함으로써 이행지체를 성립시킨다.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변제 제공을 해야 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논리 구조가 됩니다. 논리 구조가 파악되어 있으면 어때? 판례 많이 나오면 더 좋지. 고쳐야 되고, 또 아주 좀,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이 정도만 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안에 계속 들어와서, 사안에서 이제 할수 백주, 100병, 다시 이제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고, 돌아오던 중에 또 사람 만나야 돼. 병을 만나서 얘가, 그러면 얘도 차를 운전한다. 얘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된다. 그리고 꽝 부딪혀야 되겠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무슨 사고? 교통사고. 그 사이 가지고 맥주가 파손돼야 된다. 100병. 전부 파손. 그래서 아깝죠. 아까우니까 거품 물고 맥주를 핥아 먹는다. 네. 어쨌든 파손된 거다. 파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갑과 을의 법률 관계 따진단 말이에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그 법률 관계. 병과의 법률 관계도 있지만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 하던 중? 무슨 지체? 채권자 지체의 중. 법정에 채권자 지체의 중을 했잖아요. 중. 자, 이게 맥주가 파손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상에 재산권자의 의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행 불능됐죠. 이행 불능이 완전히 채무자를 면책시키려면은 면책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이 매도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몇 조를 딱 생각하고 적용해야 돼요? 401조. 401조에 하면은, 하여간 손해배상을 받기려면은 규칙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사유는 뭐냐? 수상의 경과실인데, 401조에서는 고의하고 중과실의 경우만 손해배상 책임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손배 책임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어때요? 덮어쓰기 한다. 경과실과 무과실의 경우는 어떻다? 완전 면책이고, 완전 면책이 됐을 때 상대방 채무는 어떠냐?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떠냐? 이걸 따진다 이 말이에요. 몇 조다 이게? 538조 1항 후단이다. 채권의 최종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채권자가 안 받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귀속돼야 한다. 책임 귀속의 원리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3조하고 746조 하면은 동대나 앞과 뒤 이렇게 하듯이 채권 지혜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몇 조? 401조. 그 다음에 401조에 의해서 손배 책임이 되려면 고의중과실. 경과실, 무과실은 면책시켜준다. 면책됐을 때 뒤에 매수인은 538조랑 부담. 이렇게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케이스 메이크 36번, 31번. 자, 그렇다면 이제 책을 돌아와서 854에서 2번. 자, 변제 장소 관련된 특정 시기. 지참 채무. 근데 이제 변제 장소를 이렇게 당연히 약정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자 측에서 매수인 쪽에서 저 경우는 이제 배달해 달라고 한 거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오히려 채권자 매수인이 가서 받아오겠다. 이거 뭐라 하죠? 추심침을 약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쪽에는 배달 안 해주기로 했는데, 허위로 거기까지 이제 배달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부채무인데, 성부채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드립이 있다고 해요. 그 지원님, 김준호 선생님이 좀 약간 좀 특이한 견해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종전의 확인직현에 이런 쪽은 뭐냐면은 제3지에다가 보내주기로 하는 이런 걸 바로 송부채무다 이렇게 했어요. 채무자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니고 제3지에다가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근데 그렇다면 이것도 원칙 이유를 해가지고 원칙은 뭐다? 제3지가 본래의 장소다 하면은 도달시켜야죠. 현실 제공이고 그러나 호의송부다. 호의송부다. 원래 거기까지 안 가는 건데 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거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됐다 했을 때는 언제 그 목적이 특정되냐면은 도달이 아니라 제3지에다가 발송할 때 특정이 된다. 발송할 때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운송 중에 목적물 멸실에 대한 그 물건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결정적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즉 조달 채무가 아주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발송해버리면 땡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개정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또 뭐 그 메일을 보내죠. 그 파일 동봉해가지고 발송 중에 어떻게 되는지 간에 뭐 관계없어. 다만 이제 항상 수신 확인해보는 거죠. 수신 받았구나. 어쨌든 안 받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사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했을 때 제3지 대전에다가 주기로 했다. 이랬을 때 이제 뭐 대구에서 이제 그 대전까지 열차로 이제 그 발송을 하죠. 했을 때 열차 투입해진다. 뭐 이런 게 됐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제3지가 본래 이행 장소라면 어때요? 채무자는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빨리 다시 갖고 와야지 이행체 책임 면해야 되죠. 조달처럼 있고. 그 다음에 허위 송부다라고 한다면 발송 중에 특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된 그 물건이 특정된 그 물건이 당사자의 책임 사유로 멸실돼가지고 불응이 됐다 하면은 이제 그 인도 채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설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소설 뭐 지원님이나 김준호 이런 건 좀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기출로 이게 허위 송부에 대해서 기출로 나왔다. 그래서 이때 문제의식이 또 뭐냐면은 자 그러면 허위 송부다 가송에 특정돼 가지고 특정이 빨리 된다. 이때 그러면은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발송 중에 특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견해 드립이 있어요. 견해 드립이 발송 중에 특정이 됐기 때문에 열차에 위탁 발송을 해가지고 열차 주입했다 했을 때 그 채무자 채무도 없어지고 상대방 채무도 없어진다 라는 이런 견해도 있고 이게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발송중에 특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반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후자가 좀 소설적 입장이다. 김영배, 이은영 이런 쪽이 그렇고 위험부담 채무자들이 일반 원칙으로 간다. 해방된다 그냥 단순히 해방되고 위험이 이제 안 된다 라고 하는 견해가 좀 통설적 입장이고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나오기도 없고 견해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억번의 지참채무의 경우 됐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지참채무 다시 지참채무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운송기간 위탁을 발송한 것만 가지고는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특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운송 중에 물건의 멸실 손해에 대한 위험은 누가 진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결론이 된다. 물건에 대한 위험은 대가 위험은 문제 안 되고 물건에 대한 위험은 왜? 다시 물건을 다시 조달해야 되니까. 수심채무의 경우 이은영 교수하고는 사실 좀 다르지만 채권 수령 거절이 없는 한 그 추심채무의 경우도 현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라 말이죠. 왜? 구두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다설인데 구두 제공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두 제공의 그 요건을 혼동하고 있다. 그 요건은 뭐라고? 수령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선행된 협력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행위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때 구두 제공이다. 다소는 그냥 변제 장소에 따라서 추심 채무라면은 그 채무자는 구두 제공하면 특정이 된다. 물론 이제 구두 제공이 변제 완료 통지하고 수령 최고인데 이 종류물 그 하여튼 100병을 이렇게 분리해 놔야 되죠. 자기 집에 뭐 1000병이 있다 하면은 100병을 분리해 놔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내려와서 그래서 이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종체권 특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변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나누고 있구나.
그 다음에 채권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하고 지정한다. 지정시. 여기서 동의라고 하는 건 뭐냐? 지정권을 준다는 동의를 말한다. 지정권을 준다는 동의다. 어떤 물건 지정한 데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 권한을 준다 이거예요. 지정 권한을. 해가지고 그럼 지정 권한을 줬을 때 막 바로 특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라고? 지정시에 특정이 되는 겁니다. 지정한 때에 돼 있죠. 375조 2항에서 지정시. 그 다음에 855페이지에 첫 번째 조항에서 이제 34조 안 35조입니다. 34조 안 35조 이용하고 채무자 지정권 행사 이제 2번 판례가 있는데 채무자 지정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권 불행사죠. 지정권 불행사의 경우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단에 의해서 특정이 되냐, 즉 행위 완료 시에서 특정되는 것이지 선체권에 관한 선팔일조 준용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그러나 자 우리가 채권에서는 선택권이 이전되는 게 있잖아요. 선택권 이전. 선택해야 할 사람이 선택 안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막 물어보고 별말 없으면 법에서 어때요? 이전시켜버리죠. 이런 것을 준용하자라는 게 판례라니까 최근 판례 2003년도. 이런 건 중요하겠고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예? 없다.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 즉 당사자인 채무자가 이렇게 이행한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때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조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 상당 기간 정해서 지정권 있는 채무자에게 지정 최고를 해도 채무자 이행할 물건 지정 안 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인터넷 보면은 이제 뭐 채무자 이전한다 지금 표시하는 착오를 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2003년도인가 3년도 모의고사 문제 이제 교수님들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이 판례를 그대로 해놨더라고. 지정권이 채무자 이전한다고. 자기가 문제를 안 낸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또 그리고 또 뭐랄까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요즘 보세요. 세무사 시험에서 혹시 아세요? 6문제를 개표하는 데서 그거 부분만 다시 시험을 친다는 거죠. 세무사 시험에서 뭐 8,000명이 봤다나 뭐나 6문제를 그 부분만 다시 시험을 친다. 사실. 그럼 몸이 다 풀려버렸을 텐데. 그래서 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참 희한한 진짜 봅니다. 관련 판례. 바로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기타 표준, 당사자 계약, 합의하고 사실상 없어 불량 치는, 그렇죠. 뭐, 10호 가가지고, 이거, 이 쌀 5통 주세요. 5가마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지정시. 제3자한테 결정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원님 책에서 이제 결정, 이렇게 한다는 결정. 제3자한테 지정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합의로. 동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할아버지가 특정시켜주세요. 할아버지가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지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냐면 선택채권에서는 제3자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규정을 두고 있죠. 제3자가 결정하고 확정을 짓고 특정시킬 수 있다. 선택 행사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또 이해하면 뭐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지정시에 특정이 된다. 그 다음에 특정 효과, 특정 채권 하나. 특정 전에는 위험부담 문제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류의 물건이 매출되면 채무자는 한정 종류 채권이 아니란 급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급부 의무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대가 위험이나 물건 위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물건 위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다. 이 부분은 세무표를 좀 하세요. 세무표. 물건을 다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위험은 채무자 지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대가 위험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대가 위험은 무죄가 안 돼요. 채무가 소멸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조달 채무가 그대로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가 위험 문제는 안 생겨도 물건 위험은 채무자 지는 그런 문제 생길 여지도 있다. 이렇게 표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렇게 알아두고 특정 후 이것은 이제 해방 효과죠. 그러니까 대가 위험은 채무자, 물건 위험은 채권자가 진다. 맞죠? 물건 위험 채권이다. 물건 인도받지 못하잖아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37조 이렇게 했는데 대개의 케이스는 결국은 이제 이 케이스는 결국 537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됐어요? 아니면 538조에서 해결됐어요? 8조죠.
대개는 변제 제공에 의해서 채권의 수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자 기초성이 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과실, 무과실인 경우 무과실이고 제3자가 이제 들이받았다. 그래서 채무자도 조금 좀 졸음운전을 했다. 했을 때는 경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통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쪽 한다 이거지. 보다 실적 완료로서 받지랑 보단.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는 다 어떤 거예요? 결국 종류 채권의 특정과 이런 이 제목은 종류 채권 특정과 위험의 이전 문제 이런 식이 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 특정과 채권의 지체,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있다. 이런 문제는 급부 변경권 해방효과 해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물건을 넣은 시점 보시고 요점, 철특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금전채권 좋다 하죠. 금전채권 여기서도 이 책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금전채권이고 다음에 860에서 금전채권 불이행 특칙이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 저번에 뭡니까 거의 작년에 금전채권 불이행 특칙 나왔어요? 혹시 몰라요? 2차 시험에 금전채권 불이행 특칙이 2차 시험이라고 해요. 30절. 이 책이 이렇게 된 책이 없다 이야기야. 이게 여권의 특칙과 해관 특칙. 그래가지고 강의 한두 번만 들어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한다면 몇 줄 못 쓰고 10줄, 15줄 쓰면 안 되죠.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여권의 특칙, 해관의 특칙 나눠가지고 쓰면 된다. 앞에 이제 금전채권. 금전은 가치다, 가치, 가액, 금액. 이게 중요하고, 가치, 가액, 금액. 이게 별 말이 없으면 그 돈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도 어때요? 상평통보, 뭐 사만통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것은 물건으로서 취급되는 돈이 됐어요. 그다음에 올림픽 주화, 월드컵 주화, 기념화폐. 이런 또 물건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물건 자체가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 그 금전도 이제 가치의 표상으로서의 금전도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죠, 종류가. 10,000원, 10,000원권, 또 뭐 1,000원권, 5,000원권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금종채권 한다. 금종채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기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10,000원 코드로 100만 원이다. 이렇게 10,000원권 안 쓴다. 하면은 다른 종의 통화로 이행을 해야 한다 이거죠. 376에서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돈도 이제 또 외국 돈도 있죠. 외국 돈. 우리나라 돈 아니고 외국 돈. 이것은 내국 금전채권을 말하는 이것은 내국 금전채권. 그래서 내국 금종채권 되겠죠. 외화채권, 외화. 외화채권 역시 가치가 중시되는 건데 외화채권도 금종채권으로 약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00를 주기로 합니다. 근데 뭐 미국을 안 가봐서 $100짜리, $1짜리 얼마든지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죠. 외국 금종채권. 또 $10짜리. $100짜리로 약정했는데 $100 안 쓰더라. 이럴 때는 다른 종의 통화로 변제해야 합니다. 안 쓴다 말은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죠.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종류로 이 특정을 시킨 경우는 이와 같이 강제 소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외화로 약정을 했는데 한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 이거야. 한화로 해달라고 할 수 있냐. 이제 뭐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에 이제 뭐랄까 그 좀 환산만 제대로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시 돈은 돈이니까. 돈이니까. 그래서 외화로 약정했지만은 이게 한화로 자 채권자 입장에서 달라고 할 수 있냐,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화로 줄 수 있냐 이런 문제 되는 겁니다. 본질상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외화로 약정이기 때문에 외화가 주된 거고 한화가 어때요? 종된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충권이고 그 대용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임의채권이라고 한다. 임의채권. 이것을 37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다. 다만 38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또 이해를 해야겠죠. 거기서는 이제 주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산 시기적인 측면, 이것을 고려해라. 주체, 자, 법전에 나와 있는 게 뭐고, 안 되는 건 해석론이고, 판례고 뭐 이럴 텐데, 근데 나와 있는 누가 이렇게, 대용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어느 시점에 환율이라는 건 항상 변동되는데, 환율이 막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커지죠. 우리나라 가치가. 그렇지만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달러로 계산하는데 한국 돈을 바꾸려고 하면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 자체로서 이제 손실이다. 손실.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이 되어야지 수출업자는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수출업자는. 지금 950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950대. 환율은 항상 변화될 텐데 이게 변제기선을 타고 가야 되냐 아니면 실제로 이행선을 타고 가야 되냐. 그래서 뭐 변제기 환율이에요. 실제 이행선이에요. 이행선. 실제로 이행할 때의 환율. 이게 판례다. 이게 이제 91년도 판례가 이제 전압판으로 변경된 거다. 91년도 판례가 전압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도 한화가 아니라 채권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것은 이제 소송상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떻다?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판단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채무자가 이행을 할 때는, 채무자 스스로 이행할 때는, 이제, 이행 시에 환율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이행 시의 환율하고 이제 변제기 환율하고 좀 다르니까 소송에서 이제 차이가 나서, 돈이 차이가 나니까 소송할 수도 있겠고,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 돈 안 주니까 변제 청구를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계약서를 내겠죠. 미국, 이렇게 영어로 된 계약서 하면은 판사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겠죠. 그럴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번역해오라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죠. 이 자식들이. 번역 좀 해오라.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판사가 못 읽으니까 하라는 거고 무슨 잘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비를 판사가 좀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도 소송 비용이니까 당사자가 뭘 쉬죠? 이렇게 나옵니다. 녹음비를 이렇게 내면 어때? 녹취서를 제공해 주시죠. 그러면 앞에서 녹취하는 거 한 50원씩 들어요. 듣고 이렇게 글로 쓴다는 거예요. 내기만 하지 판사 읽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결정된 당사자가 어때? 포스트 카드를 딱 한번 또 표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다 해주면 판사가 읽을까? 판사 자유심증이니까. 근데 보고 자유심증을 해야지 안 보고도 그냥 자유심증. 왜? 별은 전 취지로 보니까
이건 믿을만한지 못하다. 처음부터 뜯어보지 않고 믿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판사 일이 고대다 이래요. 고대. 여러분들 판사를 또 지망하고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생각 바꿔라. 주위에서 판사 하지만 여러분들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다 보면은 이게 건강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럼 검사는 어떠냐? 검사는 가면 갈수록 좀 편할 수 있다. 가면 갈수록 제일 처음에 이제 앉아서 수사검사로 열심히 또 하죠. 조사는 뭐 수사한다 이게 뭐 좋은 일이냐 이게 남의 일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조사. 요즘 뭐 반말만 써도 뭐라 하잖아요. 고압적이었다. 반말 썼다. 그런 것들도 반말 쓰면 싫어한다 이래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문제겠다. 그러면 그런 게 들어오면 검찰청에서 어때요? 대검에서 그 문제 있다 검사가. 그래서 검사 사과한다 이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우리 나이 때 좀 되면은 부부장, 그다음에 빠른 사람 부장 검사. 이제 검찰청에서도 이제 형사 1부, 2부, 3부, 4부, 5부인데 각 밑에 한 6명, 7명 검사들이 이제 대거를 냈겠죠. 여기서 이제 서열이 좀 돼가지고 부장 검사 이렇게 판사는 이제 뭐 합의부에 장이다 해서 재판장 판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사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장 판사입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여기는 이제 애들이 다 이제 그 평일을 쳐주니까 알아서 지시하고 뭐 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거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유지들이나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한다 해 걸리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검사 대개가. 내 친구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자인을 하더라고요. 이 자식이 미친놈이구나. 이만 남의 도움을 왜 받아 이놈아. 검사라는 그런 직위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다 이게 떨거지들 같아가지고 좀 자기한테 조금만 유리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서 정신없이 지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친구들만 그런가? 검사만 되지 뭐 좀 다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성 상실하더라고. 이 자식들 멍청한 애들. 동의성 상실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일이 좀 좋은데 판사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55세, 60세 대법관 하더라도 어때요? 그 밑에 사람한테 시킬 수가 없죠. 판단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기록봉투 들고 가다가 사망 일보씩 쓰는 그 사람이 있어요. 기록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소송으로 행사를 해왔을 때는 실제로 언제 변제할지를 모르니까 이행선거 가지고는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때 딱. 그래서 변종 시 환율로 판단한다 이거죠. 변호 종결 시 환율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저기 857페이지에서 거기에 보면은 그 4번에 금전체험의 이행 방법 4번에 금전체험의 이행 방법 자 현금 지원이 선생님 이런 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한국은행권 또 주화의 인도에 의한 이행이 금전체험의 전형적 이행 방법이다. 그 중에 조금 미달하면 이제 어때요? 좀 적으면은 이것은 변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일부 이행에 그치는 거고. 그런데 현금의 지급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이 다액의 금전채권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지급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금은 주로 소액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용된다. 그런데 2번을 하려고 우편환이나 은행에 발행한 자기하수표 인도하는 방법 어때요? 다 현금제 성격입니다. 우편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그 제사 지는 아버지 계실 때 제사 지내는데 이제 여수에 있는 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보내오죠. 우편환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럼 영치고 가면 어때? 그걸 가지고 와서 돈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현금적 성격이다. 우편환. 그 다음 은행의 발행은 장애수표를 인도하는 방법. 그리고 또 거래에서 가지는 의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현금의 인도와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현금을 준 거다. 그러나 지금 여부가 불확실한 약속 어음이나 그 다음에 개인 발행의 수표, 가게 수표, 또 은행 발행의 당좌 수표 이런 것들도 다 그것들은 은행에다가 은행이 지급지로만 되어 있죠. 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고 상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박치기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다른 곳에서 내가 변제를 해가지고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어음으로 받아왔다. 변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거래상의 채무 이행으로 그 어음을 줄 수 있죠. 변제기가. 어음이나 수표는 금전채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이다. 알겠습니까? 금전채권을 표창한 유가증권. 화물상환증은 육상운송에 있어서 물건인도 채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이고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에서 물건인도 채권을 표창한 유가증권. 그래서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을 받으면은 당사자 간에서는 물건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물건 찾아야지 실제로 이제 자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는 금전채권 표창한 유가증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금전채무에 대해서 어음수표 받았다 하면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금전채무는 소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변제에 가름하여 받은 게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담보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갈지담의 원리다. 갈지담. 즉 어음수표 교부의 효과, 변제 가름,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라고? 가름이 아니다. 따라서 약속음을 받은 것이 기존 채무에 대한 경계라든지 배물 변제가 되질 아니한다. 알겠어요? 경계하고 배물 변제가 되지 않는다. 이쪽 이야기를 알고 다만 이에 대해서 배물 변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 효과죠. 가름하겠다는 합의 효과이기 때문에 배물 변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58에서 외화채권에서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화채권, 외국 금전에 지금 목적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 금액채권과 외국 금종채권이 이렇게 나와 있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100만 달러 주기로 한다 했을 때는 뭐 신뢰치 반하지 않는 한 무슨 뭐 1달러짜리로 100만 달러 하면 엄청나겠죠. 그런 것은 좀 신뢰치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금종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불할 것인 경우 외국 금종채권이다. 이럴 때 그 통화가 그 종류의 통화가 1달러짜리가 약정이 됐는데 그 짜리가 변제기 강제 통용이 이럴 때는 그 다른 나라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고 37조 1항은 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세요. 857페이지에서 조문에서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조문에서 857페이지에서 어느 통화로 지급할 이건 내국 금종 채권이죠. 이럴 때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이 이른 때에는 어떤다고? 그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요. 강제 통용이 이렇다 하면은 하여야 한다. 강제 통용 쪽은 다 하여야 한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그러죠? 37에 보니까 할 수 있다. 다음에 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보지 말고 그냥 원래 법이 그렇다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378조. 할 수 있다. 조문 기억하기도 좋죠.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되어 있다. 외화 채권의 경우에 채무자는 지급할 때 이행선이죠. 변제기선이 아니라 지급할 때 있어서의 이행지 황금시가, 이행치, 이행할 곳의 황금시가입니다. 이행할 곳의 황금시가, 환율,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쉽죠.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까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몇 번만 시간을 내서 읽어볼 문제가 되지 설명의 문제가 아니다.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쉬웠다면 또 죄송합니다.